1987년 5월 12일 화요일이었다. 김순자는 그날 아침을 평생 잊지 못한다. 새벽 5시, 달구는 소리에 눈을 뜬 그녀는 부엌으로 향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 밥을 퍼 담았다. 6살 은영이와 9살 민우, 그리고 남편 목까지 3개의 밥그릇을 상에 올렸다. 은영아, 일어나야지. 유치원 가야지. 이불 속에서 꼬물거리던 은영이는 분홍색 잠옷을 입은 채 기어 나왔다. 엄마, 머리 예쁘게 해줘요. 순자는 딸을 무릎에 앉히고 머리를 곱게 빗었다. 그리고 분홍색 나비 머리핀을 양쪽에 꽂아주었다. 작년 은영이 생일에 남편이 시장에서 사온 것이었다. 우리 공주 예쁘네. 은영이는 방긋 웃으며 거울을 바라봤다. 빠진 앞니 때문에 웃을 때마다 새는 바람이 귀여웠다. 엄마, 오늘 그림 그리기 시간에 엄마 그려줄 거예요. 그래? 엄마가 얼마나 기다려질까? 순자는 은영이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 순간 아이 특유의 달콤한 냄새가 났다. 아침 풍경은 평범했다. 된장찌개 냄새가 퍼지고 남편이 세수를 하고 민호가 잠꼬대를 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처럼 보였다. 오전 9시 은영이 손을 잡고 유치원까지 걸어갔다. 이웃집 할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 말을 걸었다. 아이고, 은영이 오늘도 곱네. 머리핀이 참 잘 어울린다. 고맙습니다. 은영아, 할머니께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은영이는 90도로 인사하며 방긋 웃었다. 유치원 앞에서 은영이는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일찍 데리러 와요. 그럼 점심 먹고 바로 올게. 은영이는 한 번 더 돌아서 손을 흔들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오후 1시 30분, 순자는 약속대로 유치원에 도착했다. 엄마들로 북적이는 마당에 은영이는 보이지 않았다. 선생님, 우리 은영이 어디 있나요? 은영이요? 조금 전 할머니가 데려가셨어요. 순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할머니요? 어떤 할머니요? 은영이 친할머니라고 하시던데요. 아이도 잘 따라갔고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은영이에겐 할머니가 없어요. 친정어머니도 시어머니도 다 돌아가셨어요. 선생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그분은 누구죠? 순자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언제요? 언제 데려가셨죠? 1시간 전쯤 점심시간 끝나갈 무렵 12시 반쯤이요. 그 1시간, 영원처럼 길고 동시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짧은 그 1시간의 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순자는 미친 듯이 골목을 뛰었다. 은영아, 은영아. 목이 쉬도록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상점마다 뛰어들며 물었다. 6살 여자아이 못 보셨어요? 분홍색 머리핀 했는데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다. 버스 정류장, 시장, 놀이터 해가 저물 때까지 발이 부르트도록 찾아 헤맸다. 저녁 6시 공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현관 앞에서 울고 있는 아내를 보고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통을 떨어뜨렸다. 뭐라고? 은영이가 없어졌다고? 민호도 학교에서 돌아와 부모의 울음을 보고 눈이 커졌다. 엄마, 은영이는 어디 갔어요? 순자는 아들을 끌어안고 울부짖었다. 은영이가 없어졌어. 어디 갔는지 몰라. 민호는 은영이의 인형을 끌어안고 울었다. 은영아, 빨리 와. 민호가 기다리고 있어. 그날 밤 온 동네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수색에 나섰다. 산길, 냇가, 다리 밑까지 샅샅이 뒤졌다. 누군가 저쪽에서 울음소리가 난 것 같다. 외치면 모두 달려갔지만 허탕이었다. 다음 날 새벽, 순자는 경찰서로 달려갔다. 하지만 형사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무심히 말했다. 아이들은 대개 집에 돌아옵니다. 친척 집에 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하루만 더 지켜보세요. 아니에요. 낯선 여자가 데려간 게 분명해요. 할머니라면서요. 아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형사는 펜을 굴리며 서류를 대충 작성했다. 실종신고서 1장. 그게 전부였다. 수색은 안 해주시나요? 일단 접수는 했으니까 기다려 보시죠. 순자의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경찰조차 아이를 찾아줄 마음이 없었다. 그날 밤 은영이 방 침대 모서리에 머리핀이 하나 걸려 있었다. 아침에 꽂아준 분홍색 나비핀. 순자는 그것을 손에 꼭 쥐었다. 차갑고 딱딱한 머리핀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딸과 이어진 마지막 순결 같았다. 은영아, 무서우면 엄마 이름 불러. 엄마가 들을 수 있게 크게. 순자는 흐느끼며 중얼거렸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웠고 민호는 은영이의 인형을 끌어안은 채 잠들지 못했다. 그날부터 이 가족의 시간은 멈췄다. 하루하루는 오직 은영이를 찾는 일로만 채워졌다. 그리고 그 절망의 기다림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길게 이어지게 될 운명이었다. 2장 세월의 흐름과 가족의 고통, 은영이가 사라진 지 한 달이 지났다. 순자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은영이를 찾아 나섰다. 시장 골목, 버스터미널, 기차역까지. 혹시라도 아이를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발길을 옮겼다. 손에는 은영이 사진이 붙은 전단지 뭉치가 들려 있었다.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김은영, 6살. 1981년 3월 15일생. 전봇대마다 상점 유리창마다 전단지를 붙였다. 처음에는 가게 주인들도 동정 어린 마음으로 자리를 내주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슬그머니 떼어내기 시작했다. 비바람에 젖어 너덜너덜해진 전단지를 보며 순자는 또다시 울음을 삼켰다. 남편 동수는 공장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경찰서를 찾아갔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다. 아직 단서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기다리라니요. 담당 형사의 무심한 대답은 동수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최선이라는 말이 고작 전단지 몇 장 돌리는 것뿐인가. 아비로서 딸을 지켜주지 못한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다. 민호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은영이 방으로 들어가 일기를 썼다. 5월 30일. 오늘도 은영이가 안 왔다. 엄마는 또 울었다. 지난번에 은영이 인형 숨긴 거 미안하다. 은영이가 돌아오면 인형 돌려주고 꼭 사과할 거다. 9살 아이가 쓰기엔 너무 서글픈 일기였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순자는 여전히 매일 발길을 옮겼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다. 저 사람 또 왔네. 벌써 몇 달째야. 새로운 정보도 없다면서. 순자는 차가운 시선을 느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어쩌면 은영이가 어디선가 엄마를 찾고 있을지도 모르지 않은가. 어느 날 슈퍼마켓 사장이 순자를 불렀다. 사모님, 이제 전단지는 그만 붙이세요. 손님들이 부담스러워해서. 순자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희망의 끝마저 잘려나가는 듯했다. 그해 겨울, 첫눈이 내렸다. 순자는 마당에 눈사람을 만들었다. 눈사람 머리 위에는 은영이가 가장 좋아하던 분홍 머리핀이 꽂혔다. 그러나 눈사람만 쓸쓸히 서 있을 뿐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1988년 3월 15일 은영이의 7번째 생일. 순자는 새벽부터 미역국을 끓이고 딸기 케이크를 준비했다. 촛불 7개가 타오르는 케이크 앞에서 가족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생일 축하해, 은영아. 엄마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 촛불은 녹아내렸고 케이크는 손대지 않은 그대로였다. 그날 밤 동수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여보, 이제 그만. 우리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어? 무슨 소리예요? 은영이는 분명 살아있어요. 경찰도 손 뗀 지 오래고. 당신은 포기해요? 우리 딸을? 순자의 울분 섞인 목소리에 동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며 세월은 가족을 서서히 무너뜨렸다. 민호는 중학생이 되었지만 은영이 방은 그대로였다. 순자가 매일 청소하고 옷도 계절마다 갈아입혔다. 엄마, 이제 그 방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어떨까요? 안 돼. 은영이가 돌아왔을 때 자기 방이 없으면 어떡해. 단호한 어머니의 대답에 민호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동네 사람들은 아직도 저러고 있네라는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그러나 순자가 더 두려워한 것은 사람들의 무관심이었다. 은영이가 잊혀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1992년 실종 5년째.
동수는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다. 은영아, 아빠가 미안하다. 술에 취해 중얼거리는 그의 모습은 순자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민호는 고등학생이 되었지만 친구들 앞에서 은영이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 너 동생 있다 하지 않았어? 아, 그게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은 늘 민호를 침묵하게 했다. 1995년 세월은 무심히 흘러 순자의 머리카락엔 흰빛이 번졌다. 여전히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담당자는 계속 바뀌었고 사건 파일은 먼지 속에 묻혀 있었다. 이미 공소시효도 지났습니다. 시효가 무슨 상관이에요? 제 딸은 아직 살아있는데. 절규하는 순자의 목소리에 형사는 애써 동정 어린 눈길만 보냈다. 그의 겨울, 순자는 고열로 쓰러졌다. 몽롱한 의식 속에서 딸을 부르짖었다. 은영아, 엄마 아파. 어디 있니? 동수는 눈물을 흘리며 아내의 손을 잡았다. 2000년, 새천년이 밝았다. 은영이가 사라진 지 13년. 이제는 20살이 되었을 나이였다. 민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며 연인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가족에게 부탁했다. 은영이 이야기는 조심해 주세요. 지수가 힘들어할 수 있어요. 순자의 가슴은 또다시 찢어졌다. 이제는 가족마저 은영이를 감추려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년 3월 15일이면 여전히 미역국을 끓였고 방 안 옷장에는 나이에 맞는 옷을 채워 넣었다. 밤이면 순자는 분홍 머리핀을 손에 쥐고 속삭였다. 은영아, 엄마는 아직 기다리고 있어. 언젠가는 꼭 돌아올 거야. 차가운 금속핀은 어느 순간 따뜻하게 느껴졌다. 마치 딸이 대답해주는 듯했다. 그렇게 세월은 무심히 흘렀지만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순자의 기다림은 멈추지 않았다.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 잃어버린 아이를 향한 엄마의 사랑뿐이었다. 세장딸의 미국 생활과 내면 갈등. 시애틀, 워싱턴주. 1995년 8살 에밀리 존스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또래 친구들과는 다른 동양인의 얼굴. 하지만 그녀는 한국어를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에밀리, 아침 먹어야지. 양어머니 캐롤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려왔다. Coming, Mom. 에밀리는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완벽한 미국식 영어였다. 그러나 아주 가끔 꿈속에서는 낯선 언어가 들려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은영아라고 부르는 듯한 소리. 눈을 뜨면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가슴이 먹먹하게 조여왔다. 에밀리는 7살 때 존슨 가족에게 입양되었다. 그 이전의 기억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아니,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입양기관에서 보낸 2년간의 시간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있었다. 존슨 부부는 좋은 사람들이었다. 특히 캐롤은 에밀리를 친딸처럼 아꼈다. 하지만 에밀리의 마음 어딘가에는 언제나 빈틈이 있었다. 어린 시절의 질문, 초등학교 4학년 때 같은 반 제이크가 물었다. 에밀리, 내 진짜 이름이 뭐야? 내 이름은 에밀리야. 아니야. 너 한국에서 왔다며? 한국 이름이 있을 거잖아. 에밀리는 멈칫했다. 입양 서류에 김은영이라고 적혀 있다고 들었지만 그 이름이 자신과 연결된다고는 느껴지지 않았다. 왜 이름이 2개야? 그럼 넌 누구야? 제이크의 말은 장난이었지만 에밀리의 마음을 깊게 파고들었다. 그날 밤 그녀는 베개를 껴안고 울음을 삼켰다. 성장과 갈등.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에밀리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더 고민하기 시작했다. 한국계 미국인 친구들과 어울려 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들은 한국어를 할 줄 알았고 한국 문화에 익숙했다. 하지만 에밀리는 겉모습만 닮았을 뿐이었다. 에밀리, 한국 음식 중에 뭐 좋아해? 친구 수지가 물었다. 잘 모르겠어. 김치. 근데 먹어본 적은 없어. 수지는 놀란 듯 고개를 갸웃했다. 정말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그 순간마다 에밀리는 자신이 설명해야 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기억이 없다는 것, 입양되었다는 것. 설명이 끝나면 마음 한쪽이 더 허전해졌다.
고등학교 시절 에밀리는 공부도 잘했고 학생회 활동도 열심히 했다. 겉으로는 자신감 넘치는 미국 10대 소녀였다. 하지만 거울 속 눈빛은 언제나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컴퓨터에 김은영을 검색했다. 하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라 수많은 결과만 나왔다. 실종 아동을 함께 검색해 보았지만 한국어 사이트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밤에도 꿈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했다. 은영아, 양부모와의 대화. 대학 진학을 앞둔 어느 저녁, 에밀리는 양부모와 마주 앉았다. Mom, Dad, 제가 한국에서 어떻게 입양된 건지 더 알고 싶어요. 캐롤과 데이빗은 잠시 눈을 마주쳤다. 그들도 언젠가 이 순간이 올 거라 생각했다. 내가 있던 건 서울의 한 고아원이었단다. 고아원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가요? 정확히는 알 수 없어. 서류에는 가족과 분리됨이라고만 되어 있어. 에밀리의 가슴이 세차게 뛰었다. 가족과 분리됨. 그 말은 어쩌면 어딘가에 여전히 가족이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혹시 저를 찾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데이빗이 조심스럽게 딸의 손을 잡았다. 에밀리, 내가 우리의 딸이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해. 그 말에 감사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스쳤다. 자신을 사랑해준 부모를 배신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성인으로서의 길. 워싱턴 대학교 심리학과에 진학한 에밀리는 입양 아동의 심리적 영향에 관심을 가졌다. 강의 시간에 배운 정체성 혼란, 소속감 부족, 버림받았다는 감정 모두 자신의 이야기였다. 한 교수의 말이 마음에 남았다. 입양 아동이 친부모를 찾고 싶어 하는 것은 양부모에 대한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찾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 말은 에밀리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결국 상담사가 되어 다른 입양 아동과 가족들을 돕는 길을 선택했다. 그러나 내면 깊숙이 남아있는 빈 공간은 쉽게 채워지지 않았다. 상담하던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을 때 에밀리 역시 손을 꼭 잡아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도 그랬어. 한국어와의 만남. 2015년 30살을 넘긴 에밀리는 결국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엔 낯설고 어려웠지만 엄마, 아빠, 오빠 같은 단어를 배울 때마다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졌다. 한국어 선생님이 물었다. 에밀리 씨, 한국에 가본 적 있어요? 아니요. 하지만 언젠가는 꼭 가보고 싶어요. 혹시 가족을 찾고 싶어서요?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은 DNA 검사로도 가족을 찾을 수 있어요. 그 말에 에밀리의 심장이 빨라졌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몰려왔다. 만약 가족이 자신을 잊었다면? 원하지 않는다면? 그날 밤 그녀는 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엔 목소리가 선명했다. 은영아, 엄마가 여기 있어. 깨어난 에밀리는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걸었다. Mom,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제 뿌리를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캐롤의 흐느낌이 들렸다. 에밀리, 우린 언제나 내 편이야. 내가 원한다면 무엇이든. 에밀리도 울었다. 이제 마침내 자신의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이다. 그녀의 길은 다시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다. 내장 다시 만날 수 있을까? 2023년 10월, 시애틀. 에밀리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손가락을 떨고 있었다. 모니터에는 한국 가족 찾기 DNA 검사 서비스 웹사이트가 열려 있었다. 마우스 커서가 신청하기 버튼 위에서 맴돌았다. 한 번만 클릭하면 돼. 작은 클릭 하나가 38년간 가슴 속에 묻어둔 의문을 풀 수도, 영영 풀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었다. 결국 에밀리는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버튼을 눌렀다. DNA 검사. 일주일 후 작은 상자가 도착했다. 하얀색 종이 상자에는 굵은 글씨로 FRAGIL이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에밀리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이 작은 튜브 안에 담길 침, 몇 방울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에밀리, 괜찮아? 옆자리 동료 제시카가 걱정스레 물었다. 응, 그냥 좀 떨려. 혹시 가족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야? 에밀리는 대답을 못했다.
혹시 자신을 버린 사람들이라면, 아니면 지금까지 눈물로 자신을 찾던 사람들이라면? 상상만으로도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날 밤 에밀리는 용기를 내어 DNA 샘플을 채취했다. 작고 투명한 튜브 안에 침방울이 모여들자 눈물이 함께 차올랐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망설임 없이 우체통에 그것을 넣었다. 서울, 같은 시기. 순자는 여전히 매주 화요일마다 경찰서를 찾았다. 36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 할머니, 또 오셨네요. 젊은 경찰관의 말에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할머니. 그 단어가 더 아프게 다가왔다. 은영이가 있었다면 지금쯤 손주가 생겨 자신을 그렇게 불러주었을까? 혹시 새로운 소식은 없나요? 죄송합니다. 아직 특별한 진전이 없습니다. 늘 반복되는 대화였다. 그런데 그날 경찰관이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은 DNA 검사로 실종자를 찾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해외 입양아들이 가족을 찾을 때 많이 사용하거든요. 혹시 모르잖아요. 순자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다. DNA 검사요? 네. 신청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길로 순자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듯 DNA 검사를 신청했다. 믿음과 불안. 며칠 뒤 직장에서 민호가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다. 민호야, 엄마가 DNA 검사를 했어.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이번에도. 아니야. 이번엔 다를 거야. 느낌이 와.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번엔 다를 것 같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고 매번 그 뒤엔 실망이 따랐다. 하지만 어머니의 믿음을 꺾을 수는 없었다. 엄마,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실망하실까봐 걱정돼요. 민호야, 엄마는 포기 안 해. 은영이는 어딘가 살아있어. 민호는 아무 말도 잊지 못했다. 어머니의 목소리 속 확신이 너무 단단해서 차마 부정할 수 없었다. 결과 통보. 2023년 11월 중순, 에밀리에게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제목 DNA 매칭 결과 안내. 에밀리의 손이 굳어졌다.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요란했다. 마우스 위에 올린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잠깐 심호흡하자. 몇 번이나 마우스를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한 뒤 에밀리는 결국 이메일을 열었다. 검사 결과 가능한 가족 매칭이 발견되었습니다. 눈이 흔들리며 글자를 겨우 따라갔다. 김순자 73세 목의 친족 가능성 99.7%.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엄마. 자신에게도 엄마가 있었다. 그리고 그 엄마가 아직 살아 있었다. 에밀리는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서울, 같은 날, 순자 역시 이메일을 받았다. 그러나 컴퓨터가 서툴렀다. 민호야, 빨리 와. 뭔가 왔는데 영어라서 못 읽겠어. 민호가 급히 달려왔다. 어머니는 화면 앞에서 손을 떨고 있었다. 엄마, 진정하세요. 제가 확인할게요. 잠시 후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매칭이 됐대요. 이름은 에밀리 존슨, 42세. 미국 시애틀 거주. 순자는 그 자리에 무너져 주저앉았다. 42세. 은영이가 살아있다면 정확히 그 나이였다. 민호야 정말이야? 우리 은영이야?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성이 아주 높대요. 순자의 두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재회의 초대. 며칠 뒤 중간 기관에서 연락이 왔다. 양쪽 모두 연락을 원하신다고 확인됐습니다. 화상통화 일정을 잡아드릴까요? 에밀리는 망설였다. 조금 시간을 주세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서울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이어졌다. 할머니, 준비되시면 알려주세요. 순자는 민호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야, 정말 우리 은영이 맞을까? 엄마, 확인할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기다림의 끝. 마침내 2023년 11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한국, 오후 8시 시애틀. 첫 화상통화가 잡혔다.
그 주 내내 에밀리는 거울을 보며 내 얼굴에 혹시 엄마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스스로를 확인했다. 춘자 역시 옷장을 열어 은영이가 입던 분홍 원피스를 꺼내어 쓰다듬고 집안을 구석구석 청소했다. 마치 딸이 집으로 돌아올 것처럼. 엄마,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민호의 목소리엔 불안이 담겨 있었다. 민호야, 이번엔 정말 달라. 36년을 기다렸어. 이제 끝이 보여. 36년의 긴 기다림이 마침내 끝나려 하고 있었다. 오장 감동의 재회. 2023년 11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의 작은 아파트 거실. 춘자와 아들 민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검은 화면은 아직 켜지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다. 춘자의 손에는 36년 동안 한 번도 놓지 않았던 분홍색 나비 머리핀이 쥐어져 있었다. 엄마, 손 떨려요. 민호가 힘겹게 속삭였다. 나도 그래. 정말 우리 은영이가 맞을까? 시각은 1시 59분. 마지막 1분이 몇 년처럼 길게 흘렀다. 그 시각, 시애틀. 에밀리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어린 시절 이유도 모른 채 소중히 여겨온 작은 한국 인형이 들려 있었다. 하나님, 제발. 이게 진짜이길. 2시 정각. 화상 통화가 연결되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다. 화면 속에 나타난 여인. 춘자는 숨이 막혔다. 그 얼굴에서 6살 은영이의 눈매와 입술이 그대로 보였다. 은영아?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에밀리의 눈이 커졌다. 꿈속에서만 들리던 그 목소리. 따뜻하고 그리운,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다. 엄마? 춘자는 손을 화면 쪽으로 뻗었다. 정말 내가 맞니? 우리 은영이 맞니? 네, 저예요. 엄마. 36년간 쌓인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졌다. 두 사람은 눈물 속에서 서로를 불렀다. 민호도 흐느꼈다. 은영아, 오빠야, 기억나니? 에밀리는 화면 속 그 얼굴을 보며 망설였다. 하지만 곧 떠오르는 듯 입술이 움직였다. 오, 오빠. 춘자는 손에 쥐고 있던 머리핀을 화면 가까이 들어 보였다. 이거 기억하니? 내가 제일 좋아하던 머리핀이야. 에밀리의 시선이 흔들렸다. 희미한 장면이 스쳐갔다. 거울 앞에서 머리핀을 꽂아주던 따뜻한 손길. 기억나요? 조금씩. 춘자는 흐느끼며 말했다. 엄마가 하루도 빠짐없이 기다렸어. 내 방도 그대로 두었단다. 정말요? 응. 내가 돌아올 거라 믿었어. 에밀리도 울먹였다. 엄마, 저 항상 뭔가 비어 있었어요. 근데 꿈에서는 엄마 목소리를 들었어요. 나도 매일 내 꿈을 꿨단다. 그날의 화상 통화는 무려 3시간 동안 이어졌다. 서로의 지난 세월을 털어놓으며 잃어버린 시간을 천천히 메워갔다. 마지막에 에밀리는 굳게 말했다. 엄마, 저 한국에 갈게요. 꼭 만나러 갈게요. 2024년 3월 15일. 은영의 43번째 생일. 인천국제공항 도착 게이트. 춘자는 여전히 분홍 머리핀을 손에 쥐고 있었다. 민호는 옆에서 곧 나올 거예요라며 어머니를 다독였다. 게이트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엄마. 에밀리가 달려왔다. 춘자도 팔을 벌리고 달려갔다. 36년 만의 포옹. 공항 한복판에서 모녀는 서로를 부여잡고 오열했다. 주위 사람들까지 눈시울을 붉혔다. 은영아, 내 딸, 내 보물. 엄마 이제 다시는 안 헤어져요. 민호도 다가와 여동생을 끌어안았다. 은영아, 미안하다. 형이 지켜주지 못해서. 오빠 이제 괜찮아요. 이제 집에 왔으니까. 집으로 돌아와 은영의 방문을 열었을 때 에밀리는 말을 잃었다. 36년 전 모습 그대로의 방. 작은 침대, 책상, 장난감. 모든 것이 멈춘 듯 보존되어 있었다. 엄마 정말 저를 기다리셨군요. 그럼 넌 내 딸이니까. 춘자는 머리핀을 꺼내 은영의 머리에 꽂아주었다. 우리 공주, 여전히 예쁘네. 그날 저녁
순자는 된장찌개를 끓여 식탁을 차렸다. 오랜 세월 비어있던 자리가 드디어 채워졌다. 잘 먹겠습니다. 에밀리가 한국어로 말했다. 순자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은영아, 이제는 절대 떠나지 마라. 네, 엄마. 어디도 안 가요. 그날 밤 순자는 오랜 세월 만에 가장 편안한 잠에 들었다. 옆방에서 은영이가 함께 숨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했다. 분홍색 머리핀은 이제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다. 끝나지 않는 사랑의 증거이자 기적의 상징이었다.